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는 노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제 학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학교 상담 전문직이 형성되어서 상담자들이 보통 학생 300명당 1명씩 학생들을 조력하는 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상담은 학생, 그리고 교사, 더불어서 학부모들의 욕구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 학생들의 교육적 발달, 그리고 진로 발달, 개인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은 실제로 다른 기타의 상담 환경과 다르게 이런 세 집단,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상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교 상담 전반적인 조력 과정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보통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방 활동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 활동을 치료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학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 문제, 특히 왕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 한국의 학부모들이 이 왕따 보험을 든다는 것을 보고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우리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현상적인 이런 내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왕따를 가한 학생, 그리고 왕따를 당한 학생, 이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한 학생의 입장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특히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발달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런 예방적인 상담이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적인 활동이 있고, 두 번째 학교 상담의 주요한 유형은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발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어떤 문제들을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상담의 유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의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발달 단계에 직면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현명하게 헤쳐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문제 해결적인 조력 활동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주요한 학교 상담의 유형 인정을 감안해서 우리 학교 상담자들은 특히 첫 번째 유형인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전문 상담 교사 과정이라든가 또 교사들을 위한 상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상담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학교 상담이 발달되었는가, 이런 상담의 역사를 통해서 학교 상담의 발달 및 상담 이론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된 게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담 활동은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는 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직업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상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프랭크 파슨스를 지적을 합니다. 프랭크 파슨스를 그래서 생활지도의 아버지 혹은 진로지도의 아버지라고 흔히 일컫고 있습니다. 프랭크 파슨스는 특히 이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프랭크 파슨스가 강조한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프랭크 파슨스는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는 그 에피소드가 직업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삶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선택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업 선택이다. 이런 강조를 파슨스는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슨스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첫 번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능력, 관심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떤 적성을 갖고 있나 이것이 충분히 파악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자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직업 유형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직업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직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먼저 그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과 어떤 능력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직업 시작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직업의 내용도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직업이 주는 만약 그 직업을 택했을 때 직업이 주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핵심적인 요인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을 이해하고 나서 이 두 개를 매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를 강조한 게 파슨스의 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얘기고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런 직업 상담의 내용은 아직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파슨스 노력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성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미네소타 대학의 윌리엄슨이 특성 및 요인 이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특성 및 요인 이론은 흔히 우리가 지시적 상담 혹은 상담자 중심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성적 접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서 지도하는 이 프랭크 파슨스의 이 가이던스, 즉 생활지도의 입장에서 발달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로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 지금은 인간 중심 치료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죠. 이 접근은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윌리엄슨과 굉장히 대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지적 상담, 비지적 접근하면 칼 로저스를 연상시키고 또 내담자 중심 상담하면 칼 로저스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강조되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뭐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이런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과 굉장히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 로저스는 상담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주요한 태도를 강조를 했죠.
첫 번째 그 강조점이 우리 상담자는 일치성 혹은 우리가 진솔성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상담자 자신이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밖에 표현되는 행동들이 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한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거의 지금은 모든 상담 이론에서 상담 접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공감이라는 내용이죠. 칼 로저스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했었죠. 영어로 말하면은 중요한 단어 공감을 정의하는데 SIF, 저는 이제 SIF 마치 뭐뭐처럼과 내담자 참조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정의한다면은 특히 칼 로저스가 강조한 공감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이라는 가정을 결코 잃지 않고 내담자의 내적 참조축에 근거해서 파악한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되돌려주는 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내용은 굉장히 상담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칼 로저스가 강조한 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칼 로저스는 많은 내담자들이 문제를 갖는 게 부모들의 어떤 주입된 가치,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가치의 조건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치의 조건화에 의해서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내담자를 어떤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내담자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칼 로저스는 따지고 보면은 내담자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 로저스가 말한 유명한 어떤 의미에서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 말한다면은 experience for me the highest author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험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권위다 이런 이야기를 칼 로저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내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하는 상담자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상담은 상담의 이런 어떤 뿌리 칼 로저스의 영향과 더불어서 학교 상담의 발달은 미국에서 2차 세계 이후에 굉장히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아마 이 정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교 상담의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부에서 학교 상담자를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 필히 둬야 한다 이런 것을 최소 학생 몇 명 이상인 경우 필히 둬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을 때 이 학교 상담의 활성은 저는 굉장히 부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실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학교의 이런 교육부의 법 규정으로 본다면은 양호교사 같은 경우는 몇 명 이상 학교에 필히 둬야 한다. 하지만은 학교 상담자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상담자가 정말 우리들의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적응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 강제 규정적으로 둬야 한다는 어떤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은 학교 상담이 굉장히 발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학교 상담은 그런 입장에서 정부의 영향하에서 발달되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학교에 아직은 교육부라든가 이런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필요성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심리학회 또 미국 어떤 ACA라고 보통 얘기하는 미국 상담학회에서
정부에 조직적으로 어떤 압력 집단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영향들을 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현재 상담의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상담의 회원들과 더불어 작년에 발족된 한국상담학회의 인원들이 많은 어떤 수적인 교합과 더불어서 이런 상담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학교 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학교 상담의 어떤 발달에 간략한 어떤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상담 이론가에 대한 이런 어떤 큰 입장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학교 상담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상담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상담의 이론적인 큰 접근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어떤 접근, 이런 접근이 이제 정신역동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큰 범주로 나누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지식인들 간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지식이 특히 이 과학적 혁명에 의해서 발달된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강조한 게 이 토마스 쿤이 강조한 패러다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의 지식을 우리가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지식이 발달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심리학에서 인간을 탐구하는 심리학에서 패러다임이 정말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에 지적할 크게 이 네 가지 어떤 인간을 연구하는데 관점들이 확장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이제 정신역동적 접근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정신역동적 접근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만든 프로이드의 입장을 바탕으로 그 뒤에 칼 거스토프 융, 그다음에 이제 아들러 또 신프로이드라고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적인 입장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 시절에 5세, 6세까지의 인간의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적인 입장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본다면은 우리가 학교 상담에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딸 수 있고 한다면은 특히 어린 시절을 강조하면서 이 인간의 성격 형성이라든가 인간의 발달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 학교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융은 이제 너무나 상당히 인간의 타고난 정신적인 소인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학교 상담에 적용하기는 힘들고 그러나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아마 MBTI라고 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MBTI라고 하는 검사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격 유형을 파악을 해서 적성이라든가 또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서로 인정하는 이런 지도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죠. 다음에 이제 아들러는 제가 따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상담에서는 굉장히 아들러의 이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큰 입장으로서 보통 이런 이제 정신역동적인 관점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심리학의 두 번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동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학교 상담에서는 행동주의 입장이 실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저는 행동주의에 굉장히 영향하여서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알게 모르게 지배를 해온 입장이 이런 행동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교육이 직수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어떤 그 당시 지배했던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60년대 지배했던 큰 흐름이 어떤 행동주의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2단계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2단계를 뭐 해결했으면 다음 단계로 가라. 2단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서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행동주의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 행동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블로브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을 바탕으로 스키너의 이 조작적인 조건 형성. 스키너는 특히 이제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요즘에 쓰이는 이제 모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상을 준다든가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줘가지고 모아오면은 10개를 모으면 칭찬을 해준다든가 어떤 상을 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스키너의 이런 강화 이론의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도 그 객관적인 관찰할 수 있는 행동주의의 이런 강조가 심해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엘버트 반드라의 사회적 학습을 들 수 있죠. 사회적 학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보기 학습, 모방 학습, 대리적 학습, 관찰 학습 등으로 얘기되는 게 이 사회적 학습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행동주의의 그런 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다시 그 인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도저히 표면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 처해서 나타난 게 인지적인 행동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큰 흐름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이고 세 번째가 이제 40년 특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큰 접근이 실존주의적인 이런 철학적인 영향과 더불어 나타난 게 인본주의적인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관점. 인본주의 관점에서 상담 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던 이 칼 로저스를 대표적인 인물로 뽑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욕구 이론을 강조한 아브라함 메슬러 등을 우리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존주의적인 상담을 강조한 사람들이 또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들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인 상담자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우리가 사용한다면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관점의 큰 변화를 이룬 얘기를 한다면은 롤로 메이를 우리가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롤로 메이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코지토 에르고섬, 즉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점에서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해자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옳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의 큰 변화를 이룬 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롤로 메이의 얘기를 보면은 인간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롤로 메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therefore I think, I feel, and I do. 즉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나는 느끼고 그리고 나는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나타나면서 어떤 실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정말 2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말 일격에 무너지면서 거의 수천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존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
텔레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현장들을 우리 멀리 있는 어떤 의미에서 멀리 있는 미국이 아닌 사회에 있는 어떤 세계의 성인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이제 이런 충격들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PTSD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충격 후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공황적인 현상, 다시 말하면 포스트 트로마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죠. 정말 이제 화요일 이후로 저도 텔레비를 보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CNN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중심부를 하고 있는 캐피탈에 또 이상한 그 폭발물이 설치 어떤 패키지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미국의 전 상하원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들 정말 굉장한 충격이죠. 아니 이런 충격들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학교에 항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특히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버님이라든가 어머님을 거기서 잃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PTSD로 굉장히 또 고통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존주의 상담, 칼 로저스, 메슬로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큰 우리가 문구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는 인지적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용어를 많이 심리학에서도 썼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그니티브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류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심리학의 제4세력이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80년대에 수라든가 패더슨 같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입장으로 제4세력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다중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소인, 문화적인 요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하는 입장이 이 다중문화주의입니다. 최근에 90년대부터 그런 점에서 상담의 모든 이론책을 보면은 상담 이론에 따라서 필히 이제 삽입돼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다중문화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마 또 다른 아마 제 네 번째 이런 어떤 관점을 든다면은 초월 혹은 초심리학적 관점 이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을 너무 이제 자극 반응이라든가 어떤 요소로 나누고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너무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한 한계를 지정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의 명상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게 이 초심리학이라고 초월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세 번째 인본주의에서 제기했던 아브라함 메슬로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생의 말기에는 이 초월주의 심리학으로 돌아서게 됐죠. 이런 어떤 큰 네 가지 관점이 아마 상담, 인간을 이해하는 큰 상담의 큰 폭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학교 상담에서 이런 어떤 접근들이 모두 다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관점들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효과가 주는 학교 상담의 주요한 이론은 몇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